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이란 어떤 걸까요? 정말 남녀의 굳건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한 커플이 돈 때문에 혹은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깨지는 걸 흔하게 보는 세상이니까요. 저의 첫 결혼은 안타깝게도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첫사랑이었고 그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결혼했지만 현실은 사랑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 첫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사회인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좋은 곳을 나왔고 똑똑하기까지 했지만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학 때는 그러지 않았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리더십도 탁월해 과대표 일도 하면서 후배들의 복지를 위해 학교와 싸워주었죠. 공과금이나 각종 비용 청구에 있어 학교의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주는 과대표니 당연히 인기도 높았어요. 그를 쫓아다니는 팬클럽 같은 여자 후배들이 한 트럭은 됐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어떻게든 그 선배의 눈에 띄려고 그가 운영하는 학회에 나가도 보고 별로 관심도 없던 어려운 사회과학 서적도 보곤 했으니까요. 그 노력 덕분인지 선배도 나에게 호감을 느꼈고 우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선배가 저보다 3살 많았지만 군대를 다녀와 같이 졸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누구나 그렇듯 우리의 신혼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TV에 광고로 자주 나오는 인터넷 쇼핑몰 MD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케이블 방송국의 PD로 입사를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입이라 깔보고 잔심부름이나 시키는 선배들을 참지 못했던 거죠. 비록 학교지만 나름 리더로 보냈던 그의 입장에서는 선배들의 사소한 갑질들도 견디기 힘들었었나 봐요. 결국 1년도 안 되어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말더군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새 직장을 알아보고 몇몇 회사에는 입사를 하기도 했지만 들어가는 족족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는 얼마 후 퇴사를 하고 말았어요. 한동안이야 제가 돈을 벌고 있고 똑똑한 남자이니 자기 앞가림은 곧 다시 하겠지 하며 지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회생활 초년병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잖아. 좀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지내봐. 선배들한테 먼저 친하게도 굴고. 전 남편은 제 말에 자기도 그러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큰 남자였어요. 때를 잘못 만난 혁명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취업의 길을 포기한 남편은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잘 생각했다고 말해줬어요. 적어도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신분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직업이니까요. 회사에서 트러블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자르거나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1, 2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생계를 팽개치고 공부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30이 다 된 가장이 적어도 가족 밥값은 벌어와야 한다고 그래야 체면이 선다며 저녁에 대리기사 일을 하더군요. 대인관계도 썩 좋지 않은 사람이 매일 술 취한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말렸지만 오히려 그래서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그 일을 시작하더군요. 험하고 힘든 일이라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몇 달간 정말 열심히 그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일반 회사 다닐 때만큼 수입이 좋을 리 없지만 그래도 살림의 보탬 정도는 되는 돈도 벌었기에 저도 장하다고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불행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년쯤 지나 공무원 시험을 본 후 그는 들떠 있었어요. 아무래도 합격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대리기사 일을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리기사 일을 나간 그는 불귀의 객이 되어 제 곁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전한 제 남편의 사고 소식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코를 박고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서 중년의 손님을 태웠답니다. 그렇게 손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던 중 신호대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만취 고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평소 사람을 돕는 일에 항상 앞장섰던 남편은 손님이 위험에 처할까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어 중년의 그 고객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지만 막상 자신은 달려오는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더군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넋놓고 몇 달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리고 그이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하늘의 원망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스스로 죄인처럼 몇 달을 지나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잊어라. 제사도 지낼 거 없고 아들 묘에도 오지 마라. 이제 우리는 남이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시어머니는 절 자신의 가족에서 지으셨습니다. 제가 평생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걸 바라지 않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러냐며 내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한다는 소식을 들리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아예 이렇게 미리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며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제가 미련 때문에 지니고 있던 그와의 결혼 앨범을 비롯한 추억의 물건들을 전부 시어머니가 가져가 태워버리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너무 야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 하시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다시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일단은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했고요. 그래야 남편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1년 남짓 살았던 남편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따로 남자를 만나거나 할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부모님이 걱정을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요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엔 그런 말을 꺼내시면 제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니 그냥 참고 넘어가던 부모님도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자 굽히시지 않더군요. 빨리 남자를 알아서 만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자리라도 알아봐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부모님의 성화도 있고 저도 아이만은 갖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기에 못 이기는 척하고 결혼정보회사의 플래너를 일단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전 제가 재혼하는 사람 중에서는 레벨 점수가 높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단 아이가 없는 것도 가산점이 있었고 이혼이 아니라 사별인 것도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이혼했어도 전 남편과 아이가 있으면 그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레벨이 정해진다네요. 거기다 제가 다니는 쇼핑몰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장사인데다 나이와 외모도 가산점이 있어 최상위 등급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전 그곳에서 소개시켜주는 몇 분을 만났고 그러던 중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깔끔한 사업가였어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데 국내 대형 자동차 회사의 모든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탄탄한 회사더군요. 본인이 시작한 회사는 아니고 그분 아버지가 일군 회사였는데 얼마 전 부친이 돌아가신 후 유학을 그만두고 직접 회사를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뭐 부자라는 걸 빼고도 사람으로서도 괜찮아 보였어요. 일단 시원시원한 편이면서도 여자에 대한 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던 무엇을 먹던 항상 제 의사를 존중했고 구김살이 없었어요. 돈이 다림이야. 이 구김살을 다 펴주거든. 이라는 영화 기생충의 대사가 생각날 정도로요. 아무튼 그렇게 두세 번쯤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분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 누나가 같이 보고 싶어 한다고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가족을 한번 만나보면 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알게 될 것 같아 허락을 해줬습니다. 누나라는 분을 만나러 간 자리는 서울에서도 최고급 호텔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좋은 걸 대접하고 싶다는 누나분의 고집 때문이었죠. 그렇게 만난 누나분은 그분보다 3살 연상의 강남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외모도 우아하셨고 상당히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셨던 그분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분이 누나이니 이 남성분의 성품이 이리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그렇게 즐겁게 자리를 갖고 돌아온 어느 날 그분 누나가 따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따로 만나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분이 한다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강남 중심가 길 모퉁이에 있는 커피숍은 평일인데도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잘 되고 있었어요. 역시 좋은 집안 딸이구나. 참 부럽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더군요. 저희는 카페 옆에 마련된 그분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러면서 따로 만나려고 했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더군요. 미안한 말인데 이건 꼭 이야기해야겠네요. 제 동생이 3대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 꼭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사실 동생 전 부인이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거라 결혼 전에 꼭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인지 서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사죄에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저도 재혼을 결심한 이유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던 만큼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이도 같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는 두 사람이 아이를 갖는데 의학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저희가 그분 누나에게 알려주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잘 됐어요. 바로 상견례 하시죠. 그 후 저희 부모님과 그쪽 어머님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때 처음 뵈었지만 곱고 편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양가 가족들만 참석한 스몰 웨딩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적도 있기에 아무래도 크게 결혼식을 올리는 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결혼식에 참석한 그이의 누나, 아니 이제 시누이께서도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동생 착해요. 잘 좀 이끌어줘요. 살림집은 시댁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홀로 계셔 멀리 있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 제가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며 나중에 혹시 어머니가 크게 아프거나 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말하더군요. 시누이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신혼은 즐겨야죠. 해외로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자주 뵈러 가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자주 오셨거든요. 그렇다고 음식 장만 같은 걸 크게 할 필요도 없었던 게 시댁에서 밑반찬이며 찌개, 국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니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부담스러우니 음식 싸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뭐 어때? 하긴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보다는 어머님과 누이가 평생 만들어주신 음식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제 입맛에도 잘 맞을 만큼 두 분의 음식 솜씨가 좋기도 했고요. 조금 민망한 건 해오시는 음식 대부분이 남편과 제 스테미라를 위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이거 갯벌장어야. 그냥 민물장어보다 훨씬 스테미노에 좋아. 꼬리는 동생이 먹고 힘내야지, 응?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실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누나가 내미는 장어 꼬리를 넙죽 받아먹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런 날이면 정말 절 뜨겁게 몰아붙였어요. 저도 그런 남편과 보내는 깊은 밤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어 같은 스테미너 음식들 때문인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병원에서 처음 초음파 사진을 뜬 새 생명을 보고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처음 입덧을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너무 급작스러운 이야기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한 번도 제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생각이 완강하더라고요. 힘들게 생긴 아이에게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일 쉬다 아이를 낳고 조금 크고 나면 차라리 쇼핑몰을 차려 사업을 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일단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입덧은 점점 심해지고 어지러움증도 생겨 업무에 집중도 못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결국 회사에 사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집에 있는 동안 모든 살림은 시누이와 어머님이 도맡아 해주시다시피 하고 전 아이의 태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9개월이 흘렀고 온 가족이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장손 4대 독자가 드디어 태어난 거죠. 시누이는 그 선물로 절 당시 최고의 유명한 산후조리원으로 보내줬어요. 산후요가, 디톡스 음식 같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유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더군요. 저 역시 제 모유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에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다행히 제 모유는 잘 나왔고 아이도 우량아로 성장해 가더군요. 그렇게 육아에만 전념한 기간이 1년쯤 지났을까요? 그만 또 다시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계획을 제대로 세운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시누이가 데리고 가더니 그날은 자기가 데리고 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사실 육아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제 모유 수유도 끝난 마당이니 하루 정도는 저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남편과 저 둘만 있게 된 게 얼마만인지 둘이 오붓하게 와인도 한잔하고 나니 분위기가 무흐해진 거죠. 사실 전 아이 젖을 때면 바로 놓았던 제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지 복직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늘이 또 이렇게 둘째를 주셨으니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다시 임산부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첫 아이 때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더군요. 요령도 많이 생겼고 제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하면 시누이가 아이를 돌봐준다며 데려가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첫 아이와 똑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고 역시 모유 수유로 둘째 아이를 돌까지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경영하던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님이 물려준 사업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남편이 따로 자동차 병행 수익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한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적은 오르지 않고 무리한 확장 때문에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사채까지 써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했고 저에게까지도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회사 넘어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 집조차 빼앗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현 상황에서 집이랑 다른 재산이라도 좀 건지려면 이혼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어린 재석이 재민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진짜로 이혼하재? 그냥 위장으로 이혼하자는 거야. 아이 키울 집은 지켜야 하잖아. 정말 그 방법밖에 없냐고 남편에게 되물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그나마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집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해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과 예금 등은 남편이 파산을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 쪽으로 해줬고요. 사실 진짜 이혼이 아니니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법률이 정해둔 것이니 해야 했죠. 더구나 남편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서류상이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뜻을 따라드렸고요. 결국 위장 이혼을 한 얼마 후 남편은 회사를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말이 이혼이지 한 집에 살았고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하고 나니 남편의 채권자들이 저희의 이혼이 위장 이혼이 아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불쑥 저희 집 앞에 나타나지를 않나, 전화를 하지 않나, 그러다 한 번은 함께 있는 모습을 집 앞에서 들키기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잠시 만난 거라 둘러대기는 했지만 채권자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당신들 진짜 이혼한 거 아니고 가짜 이혼이면 그냥 못 넘어가? 라며 경고까지 하더군요. 이대로는 위험해서 안 되겠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 가 있을게. 왜 아이까지? 양육권, 친권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당신이 아이 데리고 있으면 그걸로 또 걸고 넘어질 거야.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은 위장 이혼 이후 진짜 남처럼 따로 살게 되고 말았죠. 남편은 채권자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만 이러자고 했고 저도 그 정도는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봐주기로 했고요. 전 그렇게 팔자도 기구한 이혼녀 코스프레를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서 상봉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아이들이 벌써 절 낯설어 하더군요. 나 엄마야. 그리 말을 해도 저를 외면하고 시누이에게 안기는 아이들을 보니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당장에 위장 이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더군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펄쩍 뛰면서 말리더군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 겨우 지킨 재산 다시 다 빼앗기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엄마라는 생각으로 책임지고 돌볼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누이의 말을 듣고 전 다시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시 홀로 집에서 생활을 했죠. 남편과는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어요. 채권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서로 차단까지 걸어놨거든요. 당분간은 서로 전화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제 남편과 아이들을 봤다고. 왜 나만 없을까 하고 다가가려는데 한 여자가 제 남편의 팔짱을 끼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말하더군요. 너 혹시 이혼했니? 그 말에 전 펄쩍 뛰었죠. 그런 일 절대 없다고. 저희 이혼은 위장 이혼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한테조차요. 그럼 그 여자 누구야? 팔짱까지 끼는. 우리 시누이야. 그날 애들 옷 사준다고 같이 나가신 거야. 그랬더니 대충 알아듣고 전화를 끊더군요. 괜히 이상한 소리는 안 나가게 잘 둘러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 뭔가 찜찜한 거예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녔다. 물론 다정한 오누이가 팔짱을 끼는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이 내 가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아이들을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해 밤에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과 전화까지 차단되어 있으니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집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시 한번 눌러봤죠.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죠.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번호키를 바꾼 게 분명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누구세요? 하다가는 절 보고는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듯 깜짝 놀라시기까지 하더군요. 말도 없이 어쩐 일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조차 서운하더군요.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자고 있던 남편과 시누이가 나오더군요. 웬일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짜증이 나서 따졌죠. 왜 비밀번호는 바꾼 거야? 왜긴 채권자들 등살에 시달려 그랬지. 애기들 보고 싶어서 왔어? 남편의 그 말에 일단 다른 짜증은 적고 아이를 봐야겠더군요. 남편의 안내로 새로 꾸민 아이들 방을 보러 갔어요. 늦은 시간이라 아이들은 모두 새록새록
잠들어 있었죠. 엄마인 내가 얼마나 자기들을 보고 싶어하며 힘들어 했는지를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 그런 모습에 더 울컥한 난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 없기에 그저 조용히 쓰다듬어 주기만 했죠. 그런 모습이 안 되어 보였는지 남편이 그러더군요. 애들 자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애들이랑 좀 놀아줘. 그렇게 전 너무도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들었죠. 잠자리에 눕자 남편이 시누이와 팔짱 끼고 백화점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낼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끝내 입을 닫았죠. 대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과 관계를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거부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전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군요. 왜 이래? 나 피곤해. 지옥스러웠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돌아누워 잠을 청했죠.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눈을 살짝 떴는데 남편이 자리에 없더군요.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남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내 친구가 봤던 그 광경. 남편의 팔짱을 시누이가 꼈다는 그 말이 갑자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때 놀랍게도 시누이의 방에서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보. 남편은 벙찐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거기 있다가는 소란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까지 깨서 이 충격적인 사태를 알게 될까봐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이 지나자 남편이 오더군요. 당신 미쳤어요? 누나랑 그러는 게 말이 돼? 그 사람 누나 아냐. 뭐라고요? 사실 그 사람 이혼한 내 전부인이야. 남편이 털어놓은 진실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남편 사업에도 여러모로 관여를 하고 있어 마치 남사친, 여사친처럼 지냈다더군요. 워낙 현명한 여자야. 알다시피 내가 좀 우유부단하잖아. 회사 일도 늘 그 사람한테 의논해서 처리했었는데 이혼했다고 안 볼 수도 없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속여? 시누이라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나한테 진짜 맞는 좋은 여자인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누나라고 불렀고 오해를 한 거는 당신이야. 나 한 번도 친누나라고 한 적 없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남편은 마치 속은 내가 등신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잖아. 재기하려면 전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해.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전처랑 자는 당신을 왜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야. 나 그냥 그 사람이랑 얘기만 한 거야. 다 필요 없어. 당장 아이들이나 나한테 보내요. 당신들이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전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찾을 방법을 법적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제가 스스로 이혼을 인정했고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한 3개월도 지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합의 이혼과 아이들에 대한 권리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찾을 방법은 오직 친권자인 남편의 양보. 결국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만나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아이들을 내게서 떼어놓겠다고. 아이들이 전처 잘 따라.
당신 없이도 아무 걱정 없다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파산 문제만 정리되면 다시 당신하고 합칠 거야. 남편은 아직도 이 이혼은 위장이혼이며 시간만 지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전 법적으로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들을 만나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일단 무슨 수를 쓰던 아이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그 시간이면 항상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세요. 그때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나올 생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도 문 번호를 다시 또 바꾸지는 않았더군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 아이 하나를 업고 다른 하나는 유모차에 태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는데 시누이, 아니 남편의 전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를 보자 방긋거리며 달려가려는 듯 손을 내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전 또다시 눈물이 울컥하더군요. 잠시 당황한 듯 나를 보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네? 당신 아이잖아요. 당신이 키워야죠.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더군요. 전 그 말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노심초사 걱정 속에 보냈습니다.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몇 차례 남편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집으로 왔다가 제가 없으니 전화를 한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정집까지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불안 속에 지내고 있는데 시누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전에 날 보내준 걸로 봐서 오히려 이 여자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저한테 온 이유는 아무리 이혼한 사이지만 같은 집에서 당신이랑 관계를 갖는 게 미안해서였다더군요. 그때 말했어요.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그녀의 말에 전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와 남편이 이혼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해되지는 않더군요. 이해 못하시는 거 압니다. 이혼하고서도 남편 곁을 맴돈 거. 저와 그 사람 서로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남남이 됐지만 그렇다고 원수는 아니잖아요. 당신이 좋은 여자인 거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한 거고. 그녀는 우리가 정말 잘 살 줄 알았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우리 둘 이혼을 하라고 조언한 것도 그녀였답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그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막상 이혼에 따로 사는 걸 보니 사실 조금 욕심도 들었던 건 사실이랍니다. 이 기회에 다시 그 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걸까 하는, 더군다나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을 보니 그런 욕심이 커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서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다 포기했다더군요. 전 이 나라 떠나요. 더 이상 당신이랑 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게. 그러니 조금만 참아요. 그 사람 지금 열심히 빚을 갚으며 재기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요. 그 말을 하고는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 후 전 아이를 키우며 조그마한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빚을 갚아나갔죠.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재기할 기반이 마련되더군요. 그 과정 속에 서로 서먹해졌던 저와 그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의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남자와 2번의 혼인신고 말입니다. 그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부인 소식은 아냐고. 모른다고 하더군요. 아니, 알고 있는데 숨겨도 괜찮습니다. 이 남자의 진심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녀에게도 좋은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가 없이도 상관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새 출발을 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